안녕하세요. 행복한 논술 103호 6월호 2016년 6월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고급부터 들어가겠는데요. 고급은 1, 2차 시가 이 전자쓰레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전자쓰레기 실태와 그 재활용에 대한 내용을 다뤄봤습니다. 우선 전자쓰레기를 재활용하면은 자원부국된다는 내용인데요. 내용 요약을 그러니까 학습 목표를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전자제품들이 쉴 새 없이 쏟아 나오고 신제품을 쓰려는 소비자들의 욕구가 강해지면서 전자쓰레기가 많이 양산되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전자쓰레기를 재활용하면은 거기서 금속 자원을 얻을 수 있고 이제 환경 오염도 줄일 수 있다는 내용인데요. 이 전자쓰레기 재활용을 늘릴 수 있는 전자쓰레기 재활용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게 도시광산이라고 그러죠. 전자쓰레기 재활용을 갖다가 하게 되면은 자연광산에서 얻는 희귀금속 자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원을 재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비용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용한 도시광산으로 그렇게 요즘에 표현되고 있습니다. 우선 1차 시 기사 1에서는 전자쓰레기가 넘쳐나고 있다. 그 다음에 작은 실천이 금속자원 낭비 막는다. 요건 이제 관련 주제와 만나는 책인데요. 지구를 지키는 쓰레기 전사 책 제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차 시에서는 역사 논술로 과거에도 주민등록제도가 있었나 하고 한번 우리가 탐구를 해보는 겁니다. 우선 이 내용을 들어가기 앞서 학생들하고 가장 먼저 과연 이 내용을 왜 배우는지에 대해서, 그 다음에 배우고 나서 어떤 활동을 최종적으로 할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말맞다나 이 논술이거든요. 행복한 논술의 마지막 내용, 그러니까 요게 이제 내용이 되겠는데요. 행복한 논술은 이게 논술 교재죠. 그래서 이 내용 먼저 학생들한테 학습 내용을 설명할 때 왜 이거에 대해서 배우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 주제에 대해서 배우는지 설명을 드리고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달랑 요 한 줄, 전자쓰레기 재활용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논술하세요. 5, 600자에 주었는데요. 이 내용을 주고 나면 어른들 쓰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 전체 내용을 답한 걸 갖다 펼쳐놓은 거죠. 그 앞에 배워야 될 내용들이. 그래서 이 전체적인 내용의 흐름은, 이 줄거리는 바탕은 이렇습니다. 여러 가지 전자제품이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오고 신제품을 쓰는 소비자의 욕구가 강해지면서 전자쓰레기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 전자쓰레기를 인식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 이게 소중한 자원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재활용을 하게 되면, 그리고 분리배출해서 이 방법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거둬들일지 이 배우는 내용인데, 여기에 이제 전자쓰레기의 실태가 우선 들어가야 되겠죠. 지금 전자쓰레기가 왜 이렇게 많이 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전자쓰레기 재활용을 하게 되면 어떤지, 그 전자쓰레기 재활용을 하지 않으면 어떤 폐해가 있는지 설명을 좀 하고, 재활용률을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겠는지, 뭐 이 지방자치단체라든가 아니면 정부, 일반 가정, 기업, 이렇게 여러 가지 이 부문에서 전자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죠. 이 내용을 전체 펼쳐놓고 그 다음에 이거 요약 압축해서 쓰게 되면 바로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1차 시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문제가 제기가 되는,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내용이 이제 1차 시 이 첫 번째 문제 제기가 돼야 될 인과관계 논술, 그러니까 행복한 논술을 인과관계 논술이거든요. 어떤 현상이나 문제가 발생했으면은 그 문제에 대한 원인을 밝히고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인과관계 논술입니다. 그래서 문제 제기가 되고 있죠. 전자쓰레기가 넘쳐나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겠죠. 전자쓰레기 넘쳐나지 않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절차를 밟아가는 것이죠. 아까 그 앞서 얘기했던 그 논술 문제 있죠. 그래서 금속 자원 광산인데 이 전자쓰레기를 잘만 모으면 우리 재활용 비율은 선진국의 절반 수준밖에 안 된다 이거죠. 그 내용을 짚어서 이제 스토리텔링하기 위해서 일단 미국 애니메이션 영화 월2를 갖다 앞세웠거든요. 이 원리는 이 지구가 사람들이 너무 막 약탈하고 막 아무렇게나 막 써가지고 전자쓰레기가 넘쳐나가지고 결국에 살 수 없는 이 행성이 돼서 모두 인간이 탈출해서 다른 데로 가가지고 사는데 거기에 이제 요 로봇이 전자쓰레기 치우는 걸로 시작을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냥 지구를 이렇게 방치하면은 결국에는 이런 미래가 암울한 미래가 닥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자쓰레기를 줄이는 이 방법을 강구해야 됩니다. 전자쓰레기가 지금 상당히 넘쳐나는 이유가 뭐냐? 전자쓰레기를 이제 이 신제품 같은 게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거를 새로운 제품을 늘 소비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기업에서는 일종의 유행을 창출해서 그 유행을 계속 따라가다 보면은 결국에는 유행에 뒤좀 버리게 되거든요. 그렇게 돼서 이 전자쓰레기가 많이 넘쳐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전자산업이 발전하게 되면은 전자쓰레기는 당연히 나와야 되는데 이게 전자쓰레기를 그대로 버리면 환경을 오염시켜요. 그 다음에 이 자원이 또 이렇게 줄어들죠. 그 다음에 재활용할 경우에는 금속 자원을 다시 뽑아가지고 쓸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 전자쓰레기가 양산되는 걸 막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자원을 재활용할 수 있어서 일거양득이 되겠죠. 자원 재활용을 하게 되면은 이 휴대전화 하나에 금하고 은하고 이 희귀금속인 라디움 이런 것들이 20여 가지가 넘는 금속 자원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전자쓰레기는 생각하기 나름으로 도시방사로 사용할 수 있다 이거죠. 이제 우리나라 전자쓰레기 제방률은 2015년 현재 유럽 연합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칩니다. 이 전문가들이 이제 금속 자원이 대부분을 수입하는 우리나라에서 전자쓰레기를 재활용하면 자원 낭비를 막고 또 이 쓰레기도 줄이고 일거양득이다 이거죠. 요 바로 밑에는 이 앞에 라듐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단어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 정의를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왜 재활용 비율이 이렇게 낮은지 원인을 알고 들어가야지만은 그 다음에 제대로 된 논술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원인을 짚어줬습니다. 전자쓰레기를 재활용하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지금 요 들어가는 내용은 그러니까 전자제품 안에는 이 부속품이 녹슬는 것을 막기 위해서 금이 사용되고 또 은과 철, 구리, 아연 등 요게 많이 들어가는데요. 재활용 산업이 발전하면은 요런 이 희귀금속 귀중한 자원을 재활용해서 수입하는 것도 막을 수 있고 자원도 절약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재활용 산업의 발전하면 일자리가 생기는 것도 있고요. 또 환경 보호에도 도움이 됩니다. 금속 자원을 캐내려면은 산을 깎고 나무를 베야 되고 또 여러 가지 환경에 안 좋은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런 환경의 손을 전체적으로 막을 수 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재활용 비율이 왜 낮으냐? 우선은 이 산업 폐기물 즉 이 전자 쓰레기를 자원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상당히 안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분리수거를 귀찮다고 안 하는 그런 경우죠. 전자 쓰레기를 재활용하려면 무조건 분리수거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냥 일반 쓰레기와 같이 담아서 버리면은 그걸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쓰레기는 약 70% 정도가 재활용할 수 있는데 요즘에 이제 재활용을 상당히 많이 분리수거를 하고 있지만은 분리수거 안 하고 그냥 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환경부 2013년 자료에 따르면은 폐 휴대폰이
1년에 1,000만 대 정도 버려지는데 여기서 그 20%만 재활용돼 가지고 이 모두 재활용하면 약 연간 270억 원을 절약할 수 있는데 그게 쉽지 않다 이거죠. 우선은 그 이제 문제를 또 하고 있는데요. 문제를 일단은 그 요 내용을 읽고 나면은 문제를 풀고 그러는데 이 전체적으로 문제를 내용 한 페이지 하고 그 다음에 또 문제 풀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학생들이 전체적으로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용 전체적으로 훑고 우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이해를 한 다음에 문제를 풀어가면서 내용 전반을 또 이해할 수 있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를 하지 않으면 문제에 접근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용 좀 훑어주고 1, 2, 4시 전부 한꺼번에 하고 문제를 푸는 방법이 순서입니다. 전자쓰레기 늘어나는 까닭 1번 문제는 거의 독해 문제입니다. 앞에 내용을 충실하게 공부했으면 대답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니까요. 그걸 아시고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번은 우리나라가 선진국보다 전자쓰레기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까닭. 이것도 거의 독해 문제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앞에 이제 도시광산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전자쓰레기에서 금속 자원을 얻는 도시광산의 장점을 자연광산과 비교해 세 가지만 말해서 조금 진전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도시광산이라는 개념도 좀 이제 생소하겠지만은 그걸 광산으로 인식한다면 자연광산하고 어떤 점이 그 장단점이 있는지 그거를 좀 밝혀낼 수가 있어요. 여기 이제 머리에 도시광산과 자연광산을 비교 설명해 적은 돈을 들여서 더 많은 이 자원을 캐낼 수가 있다고 하는데 일단 폐 휴대전화 1톤에서 약 280kg 정도를 약 28% 정도를 재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연광산에서 캔 광석 한 톤에서 나오는 금은 4kg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재활용만 하면은 그 비용도 효율적이지만 자원도 절약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반도체, 휴대전화 등 첨단 산업에 쓰이는 17종의 희귀금속도 얻을 수가 있다. 이게 히토르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중국 같은 데서, 아프리카 이런 데서 수입해 오는 건데, 이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 휴대전화를 자주 바꾸는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은 그냥 버리면은 이런 희귀금속들이 지구에서 사라지는 거죠. 바깥에서, 우주에서 구할 수도 있는 입장도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절약하려고 그러면 재활용하는 것이 최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도시광산은 또 만들면은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환경훼손이 되는 게 문제죠. 4번은 근데 문제는 이 되게 사람들이 이기적이거든요. 그 자원 재활용을 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수거해가지고 일종의 그 쓰레기 처리장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어떤 동네에 들어서면은 우리 동네에 들어선다고 그러면 되게 싫어하죠. 왜냐하면 그 좀 지저분하고 그러다 보면 땅값도 떨어지고 뭐 소음도 날 수 있고 이게 이제 님비라고 하는 건데 not in my backyard의 약자죠. 그러니까 내 동네 내 앞마당에는 이 혐오 시설 같은 게 들어오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동네에 이런 도시광산 그러니까 이 쓰레기 재활용 처리장이 들어오면 너 어떻게 하겠니? 하고 물어보는 거죠. 여기서 이제 도시광산 금속 자원이 적은 우리나라에 반드시 필요하다. 자원 낭비도 막고 경제에 도움이 되는 도시광산을 세워야 한다. 근데 이제 오염물질 나오고 소음이 발생해 주거환경이 나빠지니까 주민에게 피해를 주고 또 땅값도 떨어지니까 집값도 떨어지고 도시광산을 막아야 된다. 이 두 가지가 부대끼는 논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해야 되는데 우선은 보상도 잘 해주고 이런 소음이나 이런 피해를 막을 수 있고 그런 이 시스템을 갖춰줘서 들어오게 하면 이득이 될 건데 근데 뭐 공원을 조성해 준다든가 직접 보상도 해줘야 되겠지만은 옛날에 이제 이 열 처리 횟수 그러니까 이 자원을 쓰레기 처리장 들어오면은 그걸 열 처리해가지고 공원화 만들고 하는 공원화하고 막 이런 그런 시설이 상당히 돼 있었죠. 그래서 열병합 발전소가 많이 들었었고 그런 내용하고 또 비슷한 거죠. 자,
요거는 이제 행복이 엄마가 이게 폐건전지, 이게 폐건전지 엄청나게 나오죠. 뭐 요런 리모컨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뭐 스타트 이 저기 이런 가전제품 스타트할 때도 많이 나오고 뭐 이러는데요. 그 요런 폐건전지를 함부로 버리는데, 요거를 이제 재활용 필요성이 어떻게 했느냐고 이제 엄마를 설득하는데 뭘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내용이 되죠. 자기 자신을 설득하는 내용이 되고, 그래서 건전지에는 한 해 약 10억 개 정도 나오는데요. 6.5%만 이 재활용되는데, 여기에 수은, 요거 그냥 땅에 묻어버리면 수은 등 중금속 나와가지고 문제가 되거든요. 근데 요 안에 망간하고 아연 등 요 재활용하면은 상당히 좋은 그런 금속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갖다가 들어서 일석이조다 이렇게 어머니한테 설득하면 되겠죠. 그 2000시에는 작은 실천이 금속 자원 낭비 막는다 이런 내용인데요. 전자쓰레기도 자원이 말고 분리수거 철저히 해야. 근데 이제 분리수거를 가정에서 해야 되는데 참 부피가 큰다거나 아니면 귀찮아가지고 분리수거 안 하고 그냥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를 지자체에서 서귀포 같은 경우는 찾아가서 그 주택에 이러이러한 내용을 우리 어느 날짜에 분리수거 하니까 너네가 분리해서 배출해라 이런 고지를 하고 난 다음에 돌아다니니까 이 전자쓰레기가 이렇게 회수율이 상당히 높더라 이거죠. 그래서 또 학교 같은 데서도 이렇게 전자쓰레기를 집에서 가져오면은 일정한 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때 가져오면은 머그컵이나 휴지하고 바꿔준다든가, 지방자치단체 동사무소 이런 데서 마찬가지고요. 요즘 동사무소가 지방자치센터로 바뀌었죠. 거기서도 그런 아이디어를 내서 쓰레기를 자원으로 알고 국민들한테 그런 내용을 인지시키려고 그러면 소선에서 그런 단체들이 앞장서야 되기 때문에 그냥 공짜로 인식하지 않게 하고 바꿔준다 이렇게 그런 아이디어를 내서 다른 물건하고 바꿔준다는 그 아이디어를 내면은 가져오거든요. 옛날에 고무신이나 이런 거 엿바꿔 먹듯이 그렇게 하면은 상당히 회수율이 높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제도적으로 또 그렇게 해야 되지만, 이제 수거함 같은 거 이렇게 많이 좀 만들어 놓고 또 가정에서 이렇게 지방자치단체 요청하면은, 그러니까 동사무소 그런 데도 요청하면은, 아니면 원래 원천적으로 그걸 만들어서 판대. 그 다음에 유통시키는 그런 이 유통센터, 파는 데죠. 파는 쇼핑센터에서 이런 데서 가져오면 가전제품하고 보상으로 해가지고 바꿔주는 그런 제도도 들어가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일본 같은 경우는 별로 그게 자원이 많이 안 나는 나라인데요. 자원을 인식을 국민들이 바꿔가지고 재활용으로 해가지고 세계에서 거의 이 재활용만 가지고도 자원 부국이 되는 그런 형태거든요. 이 금 추출량이 세계 최대 금 생산국 남아공보다도 많이 수출한다. 이게 금속, 그러니까 이 자원 재활용을 해서 모아가지고 만든 회수한 것들만 가지고도 세계 2위 자원 부국이 됐다는 얘기죠. 여기 김연아 선수가 밴쿠버 동계올림픽 여자 프리스케이팅에서 이 금메달을 땄을 때 이 금메달도 재활용한 겁니다. 거의 이 일본 같은 경우는 분리수거가 생활화돼가지고 정부에서 전자쓰레기 재활용 중요성 강조하고 가정과 학교에서 지속적으로 캠페인을 벌여가지고 그런 정도 세계 2위의 자원 부국이 됐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독일은 금속 자원의 40%를 재활용을 통해서 얻어낸대요. 그 다음에 이제 미래의 자원은 폐기물에서 나온다며 제조업체와 판매업체에게 제품을 책임지고 회사적하는 법을 만들었대요. 또 이제 제품을 만들 때 일정 부분을 재활용 자원으로 쓴다고 하고요. 이 아이디어가 다 나오고 있죠. 미국 뉴욕시는 전자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벌금을 물린대요. 이 강제하는 거죠. 컴퓨터, 모니터, 텔레비전 등 전자제품을 버리다가 걸리면 10만 원의 벌금을 물린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대형 빌딩에는 꼭 전용 수거함을 설치하고 대형 유통 매장에도 전자 폐기물을 받도록 해 재활용률을 크게 높인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전자제품 생산업체들이 법에 따라 폐전자제품을 수거하고 재활용해야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간 불만이라 이거죠. 하지만 이 법을 지키는 것이 기업에도 이익이 된다고 설득하라 이런 내용인데요. 물론 기업도 이런 걸 알겠죠. 근데 문제는 이 귀찮고 또 그걸 수거하는 게 또 직원이 또 많이 직원이 또 이렇게 파견되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비용이 적게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런 그 보상제도도 운영을 하지 않고 벌금 물고 마는 그런 형태의 이 기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나라 기업은. 근데 이제 기업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환경오염을 안 시키고 있고 또 그다음에 자원을 재활용하거나 그거를 주지시키면 우리 국민인식이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상당히 그 기업에 대한 이미지가 개선이 되겠죠. 홍보, 광고 해가 드리는 금액보다 훨씬 더 나을 겁니다. 이 보면은 자기 회사 제품이 여기저기 버려진 것이 눈에 띄면 환경에 피해도 주고 또 그다음에 또 이게 신뢰도 이렇게 막 버려지고 이러면은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 기업 이미지를 높이는 차원에서 상당히 이 회수율을 높이는 것이 분리수거해서 들어온 그 제품들 자기 보상 제도란가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하는 것이 낫다는 걸 인식을 시켜주는 것이 훨씬 기업한테 도움이 된다 이거죠. 그다음에 요거 학교에서 일본처럼 학교에서도 캠페인을 벌이면 좋을 것 같아요. 휴대전화 다승 건전지 수거하는 행사 벌려고 하는데 학생들의 참여를 높이는 아이디어를 한 가지만 구체적으로 내보세요. 요 행복한 논술 요 마지막에 방안 요거 논술할 때 창의적으로 좀 써달라 그런 내용입니다. 본문에 있는 내용만 쓰지 말고요. 그리고 이제 소비자 참여 높이는 보상 제도에 대해서 재활용을 높이려고 그러면은 이 보상을 해줘야 된다 이거죠. 그냥 가져오라고 하면 안 가져오거든요. 벌금 물려도 안 가져오고. 그러니까 이거를 가져오면 돈이 된다. 예컨대 이제 아프리카에 이걸 공짜로 주게 되면은 이게 공짜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거를 함부로 귀히 여기는 함부로 생각하고 귀히 여기는 생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 돈이 된다는 생각을 갖게 하려면 보상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괜찮은 아이디어라고 봅니다. 일단 이제 1, 2차 시를 여기까지 짚어봤고요. 기본적으로 전자쓰레기 재활용을 필요성을 설명하고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논술해야 했는데 앞에 전자쓰레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왜 나오고 있는지 그 문제제기부터 하시고 답안을 쓸 때 들어가줘야 된다 이거죠. 여기는 그대로 쓰면 안 됩니다. 앞에 그런 내용을 좀 설명해주고 재활용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있는 내용만 쓰지 마시고 그 5번에서 마지막 문제 여기 2번에서 2차 시 2번에서 나온 그런 아이디어를 넣어서 자기만의 생각을 넣어주는 것이 점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됩니다. 3차 시는 책으로 주제 맞는 책인데요. 앞에 내용을 심화시켜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이 책이거든요. 이것도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구를 지키는 쓰레기 전사인데 일단 지구 전체를 아까 로봇이 이렇게 인간이 다 떠나고 난 지구를 이 쓰레기 청소하듯이 나중에 그렇게 안 되려고 그러면 이 지구를 우리가 전사라는 그러니까 막 투사가 돼가지고 지구를 한번 지켜야 된다 그런 어떤 내용인데요. 그게 이제 적극적인 얘기겠죠. 지구를 지키려면 재활용이 최선이다. 재활용하면은 상당 부분 이 모든 자원을 절약할 수 있고 환경 오염도 막을 수 있다는 그 공통적인 명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다뤄봤는데 이게 외국 샌디 메이켈이라는 외국 사람들이 지은 거예요. 요거 줄거리는 그렇습니다. 어느 날 휴가에서 돌아온 리드 선생님이 비닐 쓰레기 봉투에 담긴 쓰레기를 교실에서 이렇게 한껏 쏟아내겠죠. 이게 이제 일종의 이제 주의를 끄는 퍼포먼스인데요. 그리고 이번 학기에는 재활용에 대해 배운다고 말합니다. 콜린은 공원에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사람을 보면서 먼저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느끼고 쓰레기 전사가 되어 지구를 지키기로 결심합니다. 이렇게 독수리 오영제뿐만 아니라 쓰레기 전사도 독수리 오영제에 버금가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이죠. 콜린이 재활용 프로젝트를 시작했을 때 그 행동을 이해하지 못해 힘들었던 가족들도 조금씩 바뀌며 재활용 운동에 동참합니다. 이게 가장 동참하고 설득을 가장 먼저 당해야 되는데 가족부터 설득하기 힘들다는 얘기죠. 가족들이 무심코 버리니까요.
그런데 지역에서 하나뿐인 재활용센터가 문을 닫게 됩니다. 콜린은 재활용센터를 지키도록 하죠. 이런 내용인데요. 어떤 일을 앞장서서 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이 친구도 이 자원 재활용에 대한 개념이 없는 그런 동네에서 자원 재활용을 앞장서 가지고 실천하려고 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이 부대끼는 갈등 요인도 많고 또 자신도 그게 제대로 실천하고 있는지 또 의지가 상당히 꺾이죠. 쫓아오지 않으면. 근데 이게 어떤 목적 의식을 가지고 실천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주변 사람들을 변화시킨다. 어떤 작은 실천이 결국엔 남을 변화시키는, 그래서 어떤 기회가 되면은 그런 내용입니다. 자, 아까 모두에서 줄거리에서 얘기했듯이 리드 선생님이 검은색 비닐 쓰레기 봉투를 학교에 가지고 와서 이걸 쓰레기 봉투를 쏟아버리는데 그 쓰레기 안에는 엄청나게 많은, 그러니까 재활용하면 좋을 그런 내용물이 많이 쏟아져 나오는데 이걸 그냥 쏟아져 나온 것들을 그냥 태우거나 묻어버리면은 이게 환경을 오염시키는, 그 다음에 자원을 이게 완전히 없애버리는, 그러한 재활용되지 않고 없애버리는, 그래서 지구 전체를 오염에 빠뜨리는, 그래서 전사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분필로 이 자원을 재활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선 줄여야 돼요. 그 다음에 재사용하고, 그 다음에 재활용하고. 이 재사용과 재활용은 또 다른 문제거든요. 리사이클링 해가지고 그걸 다른 원래의 이를테면은 만약에 내가 우유팩을 버렸다 그러면 우유팩을 종이로 다시 만들어가지고 하는 건 재활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재사용은 그 자체를 그냥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왜 이걸 자원을 재활용해야 되느냐면은 화석연료가 곧 바닥이 나고 또 땅에 묻는 거는 전부 일종의 이 오염도 시키고 하니까, 한번 보세요. 자그만치 오클랜드 시에서, 미국 오클랜드 시에서 자그만치 50만 톤이 나오는데 이 코끼리만 무게로 따지면 16만 6,666마리, 이건 상징적인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이 내용이 이제 마구 공원에 버리고 이런다 이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재활용되지 않고 쓰레기를 낭비했다는 문제 제기죠, 일종의. 옛날에는 어땠느냐면은 옛날에는 버리는 것도 없었고 또 그다음에 모든 걸 재활용했다 이거죠. 그래서 아끼고, 아까 거기 얘기했듯이 또 그러니까 줄이고 그다음에 재활용하는 것이 정답인데, 지금은 마구 버린다 이거죠. 지구를 구하는 방법은 재활용이 정답이다 이거예요. 지금 보면 중요한 게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 100만 명이 하루에 쓰는 에너지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낭비한다. 어떤 거냐? 요거 알루미늄 캔 2개 버리면 그만큼 에너지가 많이 쓰인다 이거죠. 그리고 매년 100만 그루 이상의 나무가 일회용 기저귀로 사용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일회용 기저귀도 좀 천으로 사용하게 되면은 재사용도 가능하고 또 나무, 그러니까 이 숲도 아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화석연료는 결국에는 바닥나고 지구에 있는 모든 자원이 결국에 바닥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재활용하는 것이 정답이다, 그렇게 모두에 나와 있어요. 이제 앞에 콜린이 재활용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 이것도 마찬가지로 독해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2번 문제도 각종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사람에게 쓰레기를 분리해버리는 까닭도 독해 문제에 가깝죠. 쓰레기 재활용의 효과는 어떠냐? 생활 쓰레기 70%는 재활용이 가능한데 분리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아 그냥 버려진다 이거죠.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서 재활용이 안 돼 버려지는 자원이 2조 원어치나 된대요. 이건 공중에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건 회수할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 돈에서 나가는 거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게 또 태우거나 묻는 쓰레기 양도 주로 환경오염도 막을 수 있고, 재활용하면요, 땅에 묻힌 쓰레기들은 땅을 오염시키고 쓰레기 태울 때는 유독가스도 공기를 오염시킨다 이거예요. 요거를
분리배출해서 재활용하면은 이런 걸 줄일 수가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 땅에 묻힌 쓰레기가 완전히 분해되면 종이는 5개월 걸리는데요. 이 플라스틱이고 500년 걸린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땅에 묻는다고 능사가 아니거든요. 땅에 묻게 되면은 거기서 침실수 나오고 뭐 메탄가스 이런 게 나와가지고 지구온난화의 요인도 됩니다. 그리고 그만큼 또 땅에 묻는 순간 거기서 난지도 그 쓰레기 매립장이 있죠. 그 정말 그 재활용하고 공원 조성하고 하는 데까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걸려서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쓰레기장 확보하는 것도 매립장 확보하는 것도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걸 최대한 재활용하고 남은 것들을 뭐 태우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는데요. 요 우유팩이 5년 걸리고 쓰레기 그 분해 기간이요. 나무젓가락이 20년, 일회용 종이컵이 20년, 가죽구두 뭐 40년 3장, 나일론천 40년, 또 깡통 100년, 일회용 기저귀 100년, 칫솔 100년, 스티로폼 100년. 야, 이게 지금 왜 우리가 분리수거해서 재활용해야 되는지 여기 보면 답 나오죠. 우리 후대까지 영향을 미친다 이거죠. 최소한 그렇지 않으려고 그러면은 이런 것들은 안 버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버려지는 물건을 재활용할 아이디어를 한번 생각해보자. 휴지심을 연결해 붙여 연필꽂이를 만든다. 이제 재활용 아이디어가 나오죠. 그래서 우유팩을 어떻게 재활용할지 뭐 이런 상당한 아이디어, 이것도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오게 되죠. 이 쓰레기 땅에 묻으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쓰레기 썩는데 50년도 더 걸린다 이거죠. 어떤 쓰레기는 뭐 500년까지 걸리기도 하고 또 독성도 있고 폭발할 수도 있고 이러니까 땅에 묻는 것보다는 재활용이 정답이다. 또 나오네요. 그래서 이제 재활용에 대한 이 꼬마의 노력으로 사람들이 점점 재활용에 관심 갖기 시작했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플라스틱 제품을 받아주는 기업도 생겼고 여기저기 모임도 생기고요. 한 사람의 노력이 이렇게 동네를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 하나의 노력이 우리 가족을 변화시키고 가족의 노력이 그 인근 일대를 변화시키고 그 다음에 국가 전체를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쓰레기를 태우거나 땅에 묻을 경우 어떤 문제점이 생길지 아는 대로 한번 얘기해보자. 태우거나 묻게 되면은 재활용되지 않고 태우거나 묻게 되면은 분해되는데 오래 걸려가지고 악취가 나고 또 침출수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소각장으로 보내가지고 소각을 시키면은 원래 부피는 1 내지 5% 줄어들지만 매연, 다이옥신 환경 호르몬이죠. 이 환경 호르몬은 유사 호르몬이라서 몸속에 들어가면은 이 성 호르몬 분비를 상당히 교란시킵니다. 그래가지고 성조숙증이 나온다든가 아니면 뭐 불임이 나온다든가 여러 가지 이 병을 일으키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은 노출이 안 돼야 되죠. 이런 가스에, 이독가스에. 그러면 쓰레기를 태우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쓰레기 재활용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한 아이디어를 한번 제안해봐라. 이거 이제 창의적인 내용이 좀 들어가야 돼요. 여기서 영국 유명한 여배우가 패션쇼에서 플라스틱 병을 재활용해서 뽑은 섬유로 지은 옷을 선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런 유명한 사람들, 스타나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재활용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퍼포먼스를 하게 되면 다 따라오게 돼 있죠. 일반인, 보통 꼬마아이가 저렇게 노력하는데도 따라오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버리는 것, 재활용 쓰레기 분리배출을 잘해야 소중한 자원들이 되는데, 어떻게 분리배출할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라. 종이팩은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번 헹군 다음에, 그리고 최대한 압착한 뒤 운반하기 쉽게 묶어서 내놓는다. 이게 이제 음료수병은 어떻게 하고, 캔유는 어떻게 하고. 봅시다. 이게 쓰레기를 배출할 때 재활용 여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상품이나 용기 포장된 재활용 마크를 부착하는데요. 이 마크를 보고 종류별로 재활용품을 분리배출하면 소중한 자원이 됩니다. 이거 정보거든요. 그래서 음료수병은 병뚜껑을 제거한 뒤 내용물을 비우고 배출하고요. 유리병 안에 이물질이 있으면 재활용이 어렵습니다. 캔유는 내용물을 비우고 최대한 압축하되 플라스틱 뚜껑 등은 제거해서 버리고요. 배출하고요. 그 다음에 부탄가스나 살충제 용기는 구멍을 뚫어서 배출합니다. 아니면 터져버리거든요. 근데 페트는 내용물을 깨끗이 비운 뒤 다른 재질로 된 뚜껑, 이게 은박지나 랩인데요.
그 부착 상표를 제거하는데 최대한 압축해 배출하고요. 그다음에 비닐류는 흩날리지 않도록 배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써주면 되겠고요. 요거 8번 문제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요 책과 그 일반 기사, 우리가 그 요 관련 기사를 이렇게 이 병합해서, 그러니까 이 통합해서, 이거 통합노트라고 그러는데, 책도 기사하고 이렇게 통합해서 문제를, 마지막 문제 이렇게 내거든요. 저희 그 행복한 노트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책에 있는 내용을 끄집어내서 현실 생활로 이렇게 문제 해결에 쓰일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준 거죠. 자, 보시면은 생활 쓰레기는 점점 늘어나는데 재활용률이 낮아 대부분 메리트입니다. 생활 쓰레기가 재활용되지 않을 때 생긴 문제점과 재활용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설명하세요. 앞의 내용을 종합해서 요약하면 되는데,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어떤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13년 1일 그 기준 쓰레기 발생량이 38만 2,081톤이래요. 근데 여기에 생활 쓰레기만 4만 8,728톤이고, 국토 면적 대비 폐기물 발생량이 OECD 국가 가운데 4위래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쓰레기 매립률이 15.6%인데, 네덜란드 1.5%밖에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내용이 7,600톤이 넘는 쓰레기가 매일 땅속에 묻힌다 이거죠. 이제 더 이상 묻을 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거를 심각성을 좀 느끼게 해주고 쓰게 하면은 전체 소화했다고 보는 거죠. 이 책 전체 내용을. 네, 4차 시는 역사 논술입니다. 과거에도 주민등록제도가 있었는지 한번 탐구해 보겠습니다. 이 정부가 1962년부터 주민등록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그 주민등록 번호에는 그 사람이 사는 곳이나 가족관계 등을 알 수 있는 개인정보 담겨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해가지고 주민등록 번호가 이게 새 나가서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개선책이 좀 강구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주민등록 번호가 이제 앞으로는 2018년도부터는 남에게 도둑맞은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가 있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근데 과거에는 우리나라의 어떤 그 주민등록제도가 과연 과거부터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떻게 운영됐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관련 이 책으로는 왜 조선시대는 양반과 노비가 있었을까인데요. 요 안에 내용, 조선시대 신분제도하고 호적제도가 설명이 되는데, 호적제도, 호적 자체가 이 신분을 증명하는 그런 호표법도 있었고, 호적제도가 보면은 그 안에 전통적으로 보면은 그게 세금을 부과하는 그런 기준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우리나라 유민들, 그러니까 유민들을 방지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도 됐었고, 여러 가지로 이용됐다고 이제 삼국시대부터 나오는데요. 통일신라 시대에는 세금을 걷기 위해서 마을 단위로 호적을 작성했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과연 인구를 파악하기 위한 게 아니라, 마을에 사람이 얼마나 살고 부역할 수 있는 사람들 얼마나 살고, 또 그 다음에 그 안에 경제적으로 보면은 따져서 부유한지 안 부유한지 알려고 그러면은 일일이 이 말이 몇 마리고, 또 뭐 과일나무 과수가 몇 그루고 뭐 이런 거를 따져봐야 됐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세금을 걷기 위한 정보를 기록하기 위해서 이 호적, 마을 단위로 호적을 만들었답니다. 이게 이제 문서인데요. 이게 민정문서라고 그래가지고 인구와 경제 상황을 적은 이 통일신라 시대 민정문서, 이게 유일하게 남아있는 고대 호적인데, 뭐 이두로 쓰여 있겠죠. 그죠? 중국과 일본도 삼국처럼 백성을 다스리고 호적을 작성했는데, 보면은 이 농산물하고 지방 특산물, 그 다음에 나라의 공사에 필요한 노동력, 요게 이제 돈이 없었으니까 옛날에는 뭐 공납제도, 옛날 조선시대에 보면은 이 대동법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쌀로 내게 하고 나중에 이제 뭐 돈을 내게 하는 그런 상황이 오는데, 이때는 뭐 노동력을 제공한다든가 이 농산물, 아니면 지방 특산물을 세금 대신 내야 됐었죠. 그때 마을 이장이 요 세 가지 기준에 맞춰 호적에 담길 내용을 조사했대요. 그래서 남녀 인구, 농사짓는 땅의 넓이, 뽕나무, 잣나무, 호두나무 등 수, 말과 소 등 가축의 수를 자세히 적었대요.
그래서 인구조사 때는 나이가 많고 적음에 따라 등급을 나누는데 늙거나 어린 사람보다는 건강한 성인 남자가 노동을 더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이었고요. 그래서 농사지는 땅의 넓이, 각종 나무 이슬, 농산물과 특산물 공평하게 거두기에 세밀하게 기록했다. 이거 3년마다 기록했답니다. 이걸 이제 마을 호적을 새로 조사해 마을 재산 변동 내용을 기록했는데, 요 바뀐 기준으로 이제 그 세금을 부과했겠죠. 그래도 이제 고려 시대에 넘어오면은 마을 단위에서 가족 단위로 이제 조금 더 조밀해진 거죠. 그만큼 국가에서 관리하는 이 강도가 세졌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 통일신라보다 엄격했는데, 마을 단위로 해서 그런 문제도 있지만은 1년마다 또 이게 다시 작성했대요. 호적 작성 덕에 고려는 지방에서 권력을 키우는 백성을 지배하는 호족 세력을 이렇게 제어할 수가 있었고, 왜냐면 그게 이제 너무 많이 이렇게 어떤 호족이 너무 많이 이렇게 재산도 많고 뭐 자기 가지고 있는 노비도 많다 그러면은 그를 제어할 수 있는 국가에서 관리할 수 있으니까 눈치도 슬슬 봤겠죠. 그다음에 문제는 이제 귀족은 스스로 호적을 2장씩 작성해서 관청에 하나 내고 하나는 자기가 보관했는데, 그 호적이 자신이 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를 자세히 적고 자신이 소유한 노비도 함께 나타냈고, 이 귀족은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호적으로만 쓰였다 이거죠. 그래서 이때는 뭐 8대조 막까지 이렇게 뭐 자기가 귀족임을 혈통이 상당히 좋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썼고요. 그 다음에 고려 후기에는 문제가 이제 이런 악용하는 거, 이 노비라든가 귀족은 이 세금을 안 하기 때문에 요 후기에는 외부의 침입이 잦아지기 때문에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이 외부는 일본 해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 가운데 막 다른 데로 도망치거나 아니면 귀족이 운영하는 큰 농장에 들어가서 호구지책만,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것만 해결하고 거기 들어가서 사는 스스로 노비가 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답니다. 이게 이제 호적제도의 폐해죠. 이 조선시대에는 좀 달라지는데요. 이제 조선 고려 말에 어지러웠던 호적제도를 정비하기 위해서 노력했고요. 실질적으로 이게 호적제도를 뒷받침할 수 있는 태종 때 이제 호패법을 실시했답니다. 오늘날 이제 주민등록증과 똑같은 건데, 이 호패를 보면은 양반은 상아 같은 걸 사슴뿔로 만들고 백성은 이 나무로 만들어가지고 여기 뭐 16세 이상 남녀, 여자는 뺐죠. 남성의 이름과 신분, 그 다음에 거주지 등을 자세히 기록했고요. 오늘날 주민등록증하고 똑같지요. 호적에 빠진 백성들이 적지 않았기 때문에 호패법을 실시한 것이고, 호패를 받으면은 군대 가거나 나라에서 하는 성곽공사, 이게 이제 노동력, 부역이라고 그러죠. 여기에 투입됐고, 또 그 다음에 각종 세금을 부담했기 때문에 이게 호패를 받으면은 국가의 인정은 받지만은 저런 이 여러 가지 군역이라든가 세금 부담에서 피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상당히 이 통제 수단으로 여겨지고, 또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는 조세 부과의 수단으로 여겨졌죠. 그래서 이 후기에는 호패가 이렇게 나오면서 호적은 이렇게 꼼꼼하게 작성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나라에서는 개인 재산의 많고 적음을 따지지 않고 나중에는 9년 단위로 통일신라 때처럼 9년 단위로 부담을 세금 액수만 정해주고, 또 그 다음에 미리 정해진 액수만 받아야 되기 때문에 백성의 형편을 살펴가지고 하지 않았다 이거죠. 또 악화된 거지요. 호적이 쓸모가 없어져가지고, 호적은 쓸모가 없어졌지만은 결국에는 요게 이제 자기가 어떤 신분, 과연 과거부터 자기 이 조상이 어떤 이 혈통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증명할 수 있는 문서가 돼버렸죠. 결국에는 나중에 호적을 주고 파는, 그러니까 이 족보를 주고 파는 그런 이 양반이 되기 위해서 그런 이 문란도 나중에 닥칩니다. 그리고 결국 이렇게 해서 호적에서 빠진, 근데 9년 단위로 주어지니까 이 9년 단위에서 힘이 센 그런 양반들은 빠지고, 그 다음에 마을 전체가 세금을 막 내지 않으니까 어떤 수령하고 결탁해가지고 뇌물 받고 수령이 마을 단위에서 아예
세금 부과 빼버리면 다른 마을에서 이런 그 세금을 부담해야 되는 그런 결국엔 백성의 부담으로 돌아오죠. 이래가지고 결국 조선 말에는 여기 밀란의 발생 요인이 됐다 이거죠. 자, 이 통일신라 백성들은 나라에 어떤 세금을 내는지 요거 이제 그 독해 문제죠. 앞에 나온 그 이 경제적으로 또는 그 이 노동력을 제공하고 이런 두 가지 지방 특산물도 제공해야 되고 세 가지네. 그러니까 그걸 좀 적어주면 되고요. 고려시대의 귀족들이 호적을 중요하게 생각한 까다. 자기 신분 증명하기 위해서 낸 것이고 여기 보니까 호적과 신분 증명인데 고려시대하고 조선시대가 호적은 그 국가의 자신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이어가지고 고려의 귀족과 조선의 양반은 호적에 올릴 자신의 신분을 스스로 증명해야 돼가지고 이제 고려시대는 이 8대 조상까지 신분을 증명해야 됐었는데 조선시대에는 이게 불편하다고 생각해 4대 조상까지만 증명하게 했답니다. 이거 조선시대 족보인데요. 사실 저희 집도 족보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이 호패법이 관료와 백성의 호패법이 요게 이 백성을 이렇게 억압하는 그러니까 이 돈을 내야 되고 또 그다음에 군대에 가야 되고 하는 그런 걸 통제했기 때문에 백성한테는 상당히 좀 힘든 그런 제도였다는 거를 이 관리들은 모르는데 이 백성들이 실질적으로 도망가고 도적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이 적혀 있으니까요. 어떻게 생각이 달랐는지 설명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4번은 조선시대 후기 호적제도의 문제점을 밝히고 아래자료 참고 해결하라. 이때 이제 피해가 자연재해라든가 아니면 다른 여타 재해가 닥쳐가지고 피해가 심각한 지역을 세금을 줄여달라. 그런데 세금을 줄이면은 다 국가에서 손해를 생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걸 세금을 줄이면은 이게 선순환이 일어나죠. 세금을 줄여주면은 결국에는 그 해 백성이 부담이 좀 덜어지기 때문에 여유가 생겨서 이 빚을 안 지고 농사를 잘 지을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다음에 세금을 걷어들이면은 훨씬 지금은 그 나라의 재정이 어렵더라도 그 다음에는 재정이 더 윤택해지죠. 요거 호적제도의 역사를 시대별로 정리하고 마지막 문제 호적제도 오늘날 중대국제도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설명하라 이거죠. 그래서 이제 호적제도의 기본 개념은 옛날에는 호적제도는 이 백성을 다스린다는 개념 때문에 통제하고 또 그 다음에 그걸 세금 부과의 수단을 여겼는데 요즘에는 주민등록제는 이제 그걸 통해서 이 복지제도를 오히려 거꾸로 국가에서 어떻게 백성들한테 복지를 베풀 것인지 요 내용을 요 내용을 뒷받침하는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부분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